네, 저는 유방 갑상선 외과 전문이고요.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유방은 에스트로겐하고 영향이 많지만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유방에 어떤 영향을 주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유방에 뭐 혹이 생기면 떼내고 암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을 하면서 이게 호르몬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외과 수술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외과 의사로서 모든 부분이 다 외과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외과적인 시술보다는 호르몬을 관리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호르몬이 아까 이제 설명했잖아요. 이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서 각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호르몬들입니다. 뭐 식욕 호르몬도 있고요.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고 배가 고프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데 다들 식욕이 좀 먹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지금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멜라토닌을 많이 내고 싶다.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콜티졸이 올라가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데 또 자고 싶고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리 주기도 이렇게 28일 주기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여기에서 봤던 이런 단순한 표는 요게 이제 에스트로겐 표인데 빨간 선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 것만 표시를 돼 있지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생리 주기 다음 달 뭐 지금 8월인데 8월 생리 9월 생리 때 에스트로겐 양이 또 틀려진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또 틀려지고 사람마다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범위에 여기에 딱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야 되는데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눈치채는 정도가 되면 그건 이제 심각한 호르몬의 변화들이 많이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우리 병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인데요. 젊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많이 앓고 있어요. PCOS인데 PCOS는 여성한테 조금만 있어도 되는 정상적인 사람들 요 정도밖에 없는데 PCOS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되니까 생리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남자가 생리를 하면 이상하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을 낮춰야지 되는데 내가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는 증후군이 당을 먹었어요. 당을 먹으면 정상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혈당이 움직여요. 근데 인슐린의 양은 완전히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인슐린의 양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복 때 인슐린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정상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난임도 요즘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나 남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남자들이. 여성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불임병원이 더 성황을 이룬다고 해요. 결혼한 나이도 늦어져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병원을 어디를 다녀야 될지부터 먼저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난임, 불임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이 여성 질환을 만들거든요.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 다음에 식욕 증가 안 되는 거, 식욕 억제 안 되는 거, 수면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비만이 되면요,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염증이랑 이렇게 쭉 가서 불임이 돼요. 대사장애가 생기면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 혈증이 돼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만이 대사장애의 대표적인 거고, 대사장애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불임을 교정하는 데는 결국 비만을 치료를 해야지 되고, 세포 대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을 해야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음식이 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도 문제고, 이게 환경 호르몬에서 나오는 제너에스트로겐도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너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모든 대사 질환의 가장 최고봉이 암이에요. 암은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결국은 암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진단은 벌써 이제 7개월 전에 받았고요. 7개월간 자가치료를 하고 민간요법 치료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했죠. 뭐 이게 장을 담궈가지고 하기도 하고, 효소를 담궈서 먹기도 하고, 텃밭을 키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7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왔는데, 수술하고 방사치료를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하나 했는데, 그러고 또 뭐 잘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비타민 C도 저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 수술은 나중에 이제 하고 싶다, 수술 안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왔는데 한 5cm 정도 이렇게 크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먼저 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은 수술부터 시작을 해서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항호르몬제, 항암제 치료,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뭐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하는 거죠. 표적 치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게 보통의 방법이에요. 이제 저런 것들을 시작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치료들을 이제 시작을 기능학적으로 접근할 거냐는 환자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는 대로, 수술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환자분을 도와드려야지 되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서 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것들을 조심을 해야지 돼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얘기하거든요. 자, 제일 조심하셔야지 될 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인데,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제일 이제 관건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줘야지 되는데, 사실 해결할 방법들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식단을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그 식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뚱뚱해지면 이렇게 암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게 과학적인 기전들이 있어요. 비만은 그게 대사질환이고, 대사질환이 암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이제 기존 의학에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핵심 중에 에스트로겐도 있지만 유방암이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든 호르몬들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은 대사질환이다. 저 책을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저 책을 번역할 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참고가 됐었는데요. 이게 비감염성 질환, 이게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질환이 81%나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이제 비질환이 제일 많은 게 암이 35%, 순환기가 뭐 2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암이 대사질환이고, 대사질환을 고치려면 수술, 방사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걸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먹는 걸 왜 고쳐야 되느냐? 결국은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들을 따라서 글루코즈, 그러니까 혈당을 줄이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처음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13년 4월 달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2cm 정도였는데, 이때 자가식단 하면서 2.6cm 정도로 좀 커졌죠. 그러고 나서 12월달쯤에 이제 저희 병원 왔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2.8cm 정도 되잖아요. 한 1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메가 비타민 C, 고농도 비타민 C 주사요법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단도 바꾸고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커지니까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크기가 많이 커지면, 5cm 정도로 커지면 우선은 항암 치료부터 먼저 해서 크기를 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유방을 전제를 해야 되니까 우선 줄여서 수술을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그렇게 해야지 수술 합병증이 이제 적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지나니까 예전에 없었던 저런 이제 폐 가까이에 임파선이 더 커져요. 지금 엄청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단계가 거의 이제 처음에는 2cm 정도는 2초 뭐 이랬는데 지금 3기 말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했던 식단들이 또 다른 치료들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였죠. 다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4.7cm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게 크기가 4.7cm지 사실 초음파에서 찍히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다치면은 거의 한 6cm나 7cm 정도 되는 그런 유방암이 이만큼 이제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케톤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내 몸에서 케톤을 많이 만들어내고 혈당을 많이 줄이게 되면 그게 대사를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저렇게 줄이게 되면 저렇게 컸던 임파선이 줄어요. 그리고 암도 많이 줄죠. 이렇게 크기가 4.8cm 뭐 한 6cm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2.5cm 정도로 저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걸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런 것들 잠깐 하다가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고 수술을 하게 되고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은 대부분 이게 수술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치료가 끝났다. 근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들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케톤 식사, 뭐 저탄고지를 뭐 몇 개월간 해서 체중 얼마 뺐다. 그러고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다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요요 현상으로 가는 거죠. 요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요가 있더라. 이것도 다른 식단이랑 똑같네. 다른 식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느냐, 또 식단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은 혈당이 낮아지면은 암세포는 죽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케톤이 높아지면 정상세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케톤을 높이는 게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케톤 대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치료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 5.5cm 정도 커졌을 텐데요. MRI 상에서 이렇게 넓게 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케톤 식사를 잘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이게 대사를 측정하는 PET-CT인데요. PET-CT에서도 저렇게 이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유방암 발견하고 두 달간 저염식 커피 관장하는 65세 여성이에요. 자궁 적출을 옛날에 이제 했다고 이제 하니까 저 때부터 이미 에스트로겐의 문제들은 있었겠죠. 그게 벌써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유방암 진단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한 1.2cm 크기. 그리고 일반식을 한 지 한 2달 정도 저염을 이제 제일 처음에 먼저 했었네요. 거슨 식이요법이라고 즙을 짜먹는, 녹즙을 짜먹는 그런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했다. 저분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슨 센터에 가서 직접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부부 두 분이 갔거든요.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4주를 하고 온 거예요. 4주. 뭐 잠 잘 자고 어깨 뭉침, 목 뒤 뻐근함, 2년 전 교통사고 있었는데 뭐 더 힘들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식단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 이게 척추 사진을 좀 찍어 보셔라. 저 때도 이제 척추 사진 찍는 이유가 물론 아파서도 찍지만 자율신경계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저산소 환경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케톤만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다 정상적인 대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혈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암은 독성이 강해지거든요. 훨씬 더 악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폭들이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악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유방 같은 데는 목 불편하고 어깨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유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 찍었는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암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요 부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보다는 조금 꼭 들어가 있잖아요.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음파를 했더니 한 1cm 정도, 0.9cm 정도 됐네요. 주변에 혈관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조금 크게 커졌죠. 한 4개월 지나니까 1.18cm, 한 1.2cm 정도 됐는데 주변에 혈관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암세포가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암 주변에 항상 염증이 있거든요. 만성 염증. 염증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이제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식이요법하고 비타민C 고농도 주사요법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자랐어요. 1.8cm, 그러니까 0.9에서 1.2cm, 또 1.8cm 이제 계속 자라게 됐고, 훨씬 더 커졌는데요. 커졌죠. 1.8cm. 근데 이 자율신경계 치료하고 식단을 다시 이제 케톤식으로 제대로 이제 식단을 하게 되면 다시 저렇게 이제 줄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뭐 흔적이 잘 없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런데 암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1.8cm에서 1.1cm 정도로 줄었네요. 이제 이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은 자율신경 불균형, 그 다음 저체온, 고혈당, 저산소 이 문제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호르몬을 다 망가뜨리는 각각의 요인들이거든요. 호르몬이 망가지면 대사가 망가지고 대사가 망가지면 이런 문제들까지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몸에서는 저절로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절로 알아서 해주려면 결국은 장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장이 좋으려면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은 한 잔의 술도 유방암 유발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포도주라 할지라도 유방에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간단하게 뭐 케이스 같은 거 좀 말씀드렸고 이제는 뭐 Q&A를 좀 받아서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환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안녕하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사랑의 대연하고 있고요. 김준현 선생님하고 같이 2016년도에 지방의 금요일에 MBC 다큐 스페셜을 해서 저희들이 케톤식기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김준현 선생님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선생님이 호르몬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강의는 아니니까 지금은 강의는 끝났고 좀 부탁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저도 외과 의사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를 많이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암 환자분들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케톤식이가 어떻게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호르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는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꾸부정하죠? 어제 쇼파에서 자가지고 예, 호르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성 호르몬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슐린이에요. 우리 몸을 대사 기능을 잡아주고, 인슐린을 우리가 하도 인슐린 저항성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인슐린. 그 다음에 또 호르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르겠죠.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코티솔은 그냥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걔가 부신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부터 머리에서부터 이 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호르몬 축이 자율신경면과 그렇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움직이는 자율신경계를 움직여주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성호르몬이에요.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성호르몬들도 이제 있죠. 그런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움직여줘요. 처음에 비만이 암도 유발하고 당뇨도 유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이 찐 게 나쁜 녀석들이냐? 사실은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처음은. 왜냐면은 걔네들이 지금까지 더 큰 병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 해가 들어온 거를 살을 찌워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는 거를 내 몸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점점 찌게 되면 이제는 나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몸을 혹사했구나. 이제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는 분들 보니까 미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몸을 혹사하지 않고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걸 개발을 해 나가죠. 실제로는 제약사가 개발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은 갱년기약을 먹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죠. 코티솔이 돼서 너무 바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죠. 또는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차단하는 약을 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그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버리면 탈모가 일어나니까 못 가게 차단해주는 약을 써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 자체 스스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암도 너무 커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큰 문제와 질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약을 써서 고쳐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기로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케톤식,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잡아주는 게 뭐예요?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지만 코티솔이 어떤 때도 막 치솟게 올라가냐면은 고혈당 됐다가 저혈당 됐다가 너무 단 거 먹었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이럴 때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코티솔이 분비가 되게 돼요. 또 너무 저혈당이 되면 아침에 코티솔을 많이 분비해서 당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의 변화가 코티솔도 자극을 한다. 그것도 안정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은 원료가 콜레스테롤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가지고 그 콜레스테롤 변화들을 안정화시켜준다면 호르몬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요.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떨어져 있던 분들은 조금 증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진다든지 어떨 때는 생리가 갑자기 멈췄다든지 이런 변화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몇 개월 지나서 제대로 된 식단만 한다면 안정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밸런스예요. 뭔가를 차단하고 끊고 어떤 약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식단 중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탄고지 식단 또는 케톤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찌 보면은 맞는 거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하는 건데요. 동물들 얘기를 많이 해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혹시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초식동물들은 채식을 하잖아요. 들어보셨다 그죠? 채식동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채식을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자, 초식동물을 봐. 코끼리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잖아. 그죠? 그런데 초식동물은 사실은 지방과 단백질을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초식동물이 다양하게 먹는 그 풀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위에서 그 반추동으로 생각하면은 네 가지 위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걔네들을 막 풀을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엄청난 양의 지방산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첫 번째 위에 두 번째는 위산이 많이 안 나오고 강하지 않은데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인간처럼 또는 육식동물처럼 위산이 강해지거든요. 장내 세균들이 죽어서 그 다음 위로 가면 걔네들이 녹아서 단백질을 제공해줍니다. 채식 그 풀을 먹었을 때 그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은 대부분 누가 먹어요? 장내 세균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풀을 먹고 있지만 걔네들도 사실은 지방산과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거죠.
그 반추동물이 아닌 동물들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다시 습득하냐면 첫 번째 쌍똥을 다시 먹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먹어서 섭취를 하는 거죠. 육식동물로 가보면 또 재밌는 거는요,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네들로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이 육식동물이 사냥을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게 내장을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동물들이 아직까지 소화를 좀 시켰던 그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걔네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장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내 세균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먹으면 되고요. 사육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4월달이나 이럴 때 그 풀이 날 때쯤 되면은 그 사자똥에서도 풀이 보인다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냥 풀을 조금 뜯어먹기도 하나 봐요. 어쨌든 육식동물이든 채식동물이든 다 식이섬유는 먹고 있다. 하지만 걔네들이 주로 먹고 있는 거는 지방과 단백질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당연히 우리도 지방과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주로 먹는 식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소들이 그 다음에 맛있게 키우려면 그 다음에 공유를 먹이는 거예요.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서 투플러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유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식단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요인이 우리가 인간들이 먹어야 될 식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식단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식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유방암 너무 커졌는데 나는 식단으로만 치료하겠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치료할 수 있도록 현대의학을 가요. 급성기 질환은 현대의학만큼 따라올 수 있는 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성질환,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호르몬의 불균형들, 핫플러시 생기고 지치고 만성 피로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어지럽고 브레인포그, 뭐 띵하고. 그런 만성진단을 치료할 때는 첫 번째 접근하는 것이 식이요법을 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시기가 그러면 암환자 치료할 때 암들이 먹고 사는 포도당만 줄여서 그냥 좋아지는 거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지 호르몬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갑상선 흉선이라고 알아요? 예, 가슴에 흉선 조직이 있거든요. 어제 영창환 쌤하고 방송 촬영 때 가슴살에 대해서 했는데 그 흉선 조직이 어릴 때는 커요. 30g, 40g 정도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쪼그라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주작용을 하는데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FGF2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그 T림파구를 활성화시켜줘요. 근데 그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포도당을 줄이면 돼요.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대사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암을 키우는 먹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 식단 자체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데도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의 논문들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암이라는 녀석은 되게 교묘해가지고요. 요즘은 스템셀 같은 줄기세포 중에서는 지방도 분해해서 먹는 암세포도 있다고 나와요. 물론 이 식단만 가지고 암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어떤 식단보다도 처음 도입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도입하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식단이 저탄고지 또는 케톤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호르몬이었는데 그 호르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병이 있으면은 먼저 병원을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식단을 바꾸자. 그리고 식단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단을 잘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병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식단은 더 두드러져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치료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해보고 여기 질문을 카페에다 올려주시면요 누구누구 선생님께 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선생님들이 못 보시잖아요. 제가 선생님들 귀찮게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톡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누구누구 선생님께 하고 질문 올려주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너무 헤어 이발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화나시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박영원 선생님 가셨네요. 한 개 뺄게요. 예. 그럼 제가 선생님들이 추려주신 거 읽어드릴게요. 질문.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전체적인 사이즈는 줄었으나 하체의 셀룰라이트와 부종은 개선되지 않고 때로는 도드라져 보입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탄고지니까 우리 송지 선생님 말씀이세요. 저기 살이 찐다는 거는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의 건강이 있는 분들은 내장이 많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서 개선하면 다른 다이어트보다 훨씬 내장이 빨리 빠져요. 그것도 신기하게. 그런데 이제 셀룰라이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이게 본인의 허리 둘레, 그 다음에 허벅지 또는 이 팔뚝살 이런 데가 문제가 더 오고 셀룰라이트가 있으면은 지방이 더 빠지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지방을 섬유 구조가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의 장애도 생겨 있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건강한 여성들도 원래는 하복부가 원래는 더 찌게 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찌는 쪽으로. 남성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렵하고 에너제틱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리해요, 여성이. 저녁을 올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남성은 하위 종족이라서 지금 여성은 상위 종족에서 호르몬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어쨌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허리 구조 저희들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허리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호르몬 영양 플러스 그 다음에 허리의 순환장애로 인해서 하복부에는 더 많이 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셀룰라이트를 분해해주는 그 부위에 내가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셀룰라이트를 좀 분해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저탄고지를 풀리지 않는 셀룰라이트는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콩 제품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탄고지 시기에서는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많이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탄고지만이 아니고 일반 식사도 지금 저도 궁금한 건데 콩 제품을 지금 비선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발효된 콩, 된장, 간장, 청국장, 납두는 안전하다고 하고 즐겨 먹고 있는데 일반 두유나 심지어 무청과 두유조차도 먹기가 꺼려지는데요. 콩 섭취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나 주실 것 같습니다. 누가 주실까요? 다음처럼 김재호 선생님. 선생님. 네. 파이토 이소플라본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 자체가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렇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까 제너 에스트로겐이어서 합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저 기능의학을 하시는 또 분들은 이 대두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이소플라본이 그 영향을 미치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이 말했다가 그냥 정통에 가신 것 같아 되게 야단 말했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그래서 적절한 양의 기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아까 시기로 다 된다 하지 않았잖아요. 콩으로 뭔가 다 극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아까 저탄고지 하시다 보면 실제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계란하고 바나나 먹고 사시고 뭐 그런 바나나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삼겹살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폐경에 오셨을 때 콩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뭐 이렇게 드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오시는 분이 폐경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적당한 수준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콩
섭취에 대해서. 그리고 콩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사실 GMO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다치면 된장 발랐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옛날에 종균이 있는 그 된장은 굉장히 좋은 균이어서 사실 머리에 발라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옛날에 그냥 유방 암 수술하고 그럴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이 그 옛날에 그 된장인가? 지금 된장을 그런 식으로 바르면 진짜 굶겠죠. 뭐 15일 만에 수정시켜가지고 간장, 된장 뭐 다 만들어내는 이 시절에 이 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집에서 담아서 뭐 우리 할머니부터 대대로 내려온 된장은 굉장히 좋은 된장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제너 에스트로겐, 바깥에서 들어오는 화학적인 에스트로겐이 많을 때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떨어져 가야지 되는 그런 이제 갱년기를 지난 노년의 나이에 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을 더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분명히 미치게 될 겁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은 누구나 다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때는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에 콩국산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콩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면 그걸 고민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참 이렇게 스트레스에 빠져서 자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길로 갈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은 좀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콩 먹어봤자 뭐 얼마 먹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덧붙이면은 아까 GMO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GMO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대다수가 다 GMO 근데 여기 따라서 이제 몬산토 이런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논문이 자꾸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다른 논문들이 나오는데 GMO 포함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100점짜리 인간들이 다 아니잖아요. 근데 꼭 듣는 거 100점짜리 인간이 되려고들 하시거든요. 이런 그 제노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제노 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제노라고 부르는 거는 지구상에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이성체를 제노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예로 경북대학교 이덕희 교수님이 예방의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감마 GDP하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본인도 자녀를 키우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장갑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장갑 면역 체계를 활용을 잘 하는 게 저도 아까 쭉 다 얘기하신 것들이 파이버 먹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채소의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 개념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100점짜리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닮아가는 모습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채식의 중요성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선생님은 채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채소가 꼭 변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4가지 얘기해드렸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나만 제가 처음에 얘기할게요. 그 프로테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콩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의 차이를 채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 단백질 대신 콩 단백질로 섭취를 하는데 어떤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먹죠. 우리 김진일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케톤식을 하거나 저탄소식을 하면서 콩을 조금 더 먹는 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식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콩으로 대량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은 오히려 그 단백질이 들어가면 인슐린 성장 IGF-1이라는 성장 인자를 자극을 하는데 이것이 육류보다 더 강해요. 콩 단백질이 2배나 강해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서 한 22% 성장하는데 콩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44%가 커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암이 더 커져야 되지 콩을 많이 먹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시아분들이 오히려 암 예방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콩을 주로 먹고 있고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었던 육류보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선생님이 또 그거를 연구를 하셨어. 왜 콩을 주로 먹는 아시아인들이 또 유방암 발생률이 적지?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이게 100%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해조류를 같이 먹으니까 그 IGF-1이 올리는 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100% 콩만 먹는다고 생각해 볼 때는 육류나 유제품 먹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별로 좋은 제품 아니고 우리 김영선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GMO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이걸 먹겠다 했을 때 콩은 저는 사용하는 게 안 좋고 인슐린 성장인자 자극에 있어서 또 마이너스고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뭐 해조류도 먹고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 콩을 섭취하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두유는 제외인 거죠?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질문 제도 줬는데 착각하시는 게 두유가 우유보다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걸로 할게요.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찹니다. 매일 햇빛 자외선에 과민 반응을 하면서 피부가 부풀어 올라요. 이거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을까요? 자, 변비가 심하고 마이크 옮긴다고 질문을 못 들었어요. 변비가 심하고 이거는 영 선생님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차요. 그리고 매일 햇빛 자외선에 과민 반응을 하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거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피부에 관해서는 노 선생님이 원래 피부과를 하셨었어요. 저기 제 알러지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알러지 있으신 분들 보면 전 얘기 드리는 게 장벽이 다양하다고요. 장벽 얘기하는 거는 몸을 싸고 있는 베리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피부에 따로 있고 코점막 따로 있고 장점막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보면 다 코 들여다봐요. 귀 들여다보고 귀하고 코 들여다보는 거는 코하고 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에는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 귀는 귀지가 많이 차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또 심하게 앓았을 때는 중이염 앓았던 흔적이 있어서 고막 자체가 석회화가 많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코 점막에 보면은 본인 알레르기가 없대요. 비염 앓은 적 없다는데 들여다보면 역사가 남아있거든요. 코 안에 보면은 점막이 위축이 와 있거나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보면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염증, 피부 장벽이 약하고 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브레인 거트 커넥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장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다. 피부도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장을 통해서 들어온 염증 유발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결국 피부나 이런 점막 장벽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벽의 건강도를 손상을 줘서 깨뜨리기 때문에 염증 유발이 되거나 알러지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아까 장도 가스차고 하는 게 그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피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승전 장이다. 자, 곧 다가올 폐경 여성 47세입니다. 갱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어떤 보조식품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뭘 더 먹으면 좋을까요? 항상 물어봐요. 이미 많이 먹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안 먹어야 될 것들을 빼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훨씬 더 많고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인데요. 그럴 때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더 떨어뜨리면 갱년기 증상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에스트로겐만 떨어뜨린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알아서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에 건너 방법에 인슐린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을 떨어뜨리려면 결국 우리가 먹는 걸 또 바꿔야 되거든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끊는 것이
건강한 갱년기를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그것을 끊는 이유가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다 쓰고 나면은 장으로 버려져요. 근데 장이 나쁘면 에스트로겐 그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야지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인비톡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광고하신 제 3세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으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 질문할게요. 콜레스테롤 약 복용 중이고요. 골다공증 주사 맞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늘 허리가 아픈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요? 2시간 넘게 서 있으면 발바닥도 통증이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처음에 질문은 뭐였죠? 콜레스테롤 약 복용 중이고 또 골다공증 주사도 맞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네,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신 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몰랐으면 그냥 병원 가서 있는데 그래도 이게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알아야 되는 이제 콜레스테롤의 문제, 골다공증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몸의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고 제일 골치 아프게 흔하게 있는 데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잘 관리하는 게 골다공증 예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끊는 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상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시다 하셨잖아요.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게 척추 안에 자율신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척추의 문제로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 때문에 또 척추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율신경계는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는데,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디스크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자율신경계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안 되잖아요. 그냥 뭘만 하는 거. 계속 아프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완치는 안 되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은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완화시키는 방법들도 있고, 그게 좋아지면 2시간 서 있어도 발 뒤꿈치가 안 아프게 되는 그렇게 방법이요. 방법은 척추 배열을 제대로 맞추면 돼요. 척추 배열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척추 기립근이 더 강하신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골반이 우선 맞아야지 되고, 뭐 척추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인데, 그 치료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수치료, 그 틀어진 뼈를 맞추는 거, 도수치료랑, 그 틀어진 뼈를 맞추고 난 후에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강화주사는 제가 띄엄띄엄 맞았거든요. 근데 유산균도 띄엄띄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엄청 좋은 유산균인데 띄엄띄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김준영 선생님 병원으로 계시는 선생님 유산균 지금 먹고 있고요. 제대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 약 끊으실 수 있겠네요. 있어요. 먹고 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어요. 걔가 나쁜 놈이 있고 사실 착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간에서 대부분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가지고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사장에 현장 소장님이 있는데 출근을 하니까 자재가 막 많이 자기도 몰랐는데, 근데 이 모르는 자재를 빨리 야 이거 뭔지 모르고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는 비율을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게 왜 배달이 되어 왔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자가 있고 보수할 게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어저께 회식하고 왔더니 나는 못 들었는데 온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잘 쓸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재를 자꾸 치우는 게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만병의 근원은 저 얘기하는 게 저강도 염증이에요. 저강도 염증. 막 열나고 붓고 이런 게 아니라 강도가 낮은 염증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 제일 큰 소스가 장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장 얘기고, 그리고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바닥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발을 보는데 근본적인 건 척추에서 다 온다. 뇌에서 오고 척추를 통해, 척추가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거장에 지금 디스크도 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의사가 다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병은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자신.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려면 코어 엑서사이즈 하시죠. 네. 네, 자세한 카페에서 하고요. 앞으로 2개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질문했어요. 건강한 분이세요. 건강한 분이신데 아침 공복에 B컴플렉스, 유산균, 오메가3를 먹고요. 식후에 비타민C, 비타민 D를 복용해요. 한 끼에 다 이걸 먹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요? 근데 이러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들은 B컴플렉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D를 먹고 있는 거죠. 별로 드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드시는 거죠. 왜 병이 생기냐면요, 지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왜냐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한데 자기 기준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제일 첫 번째고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듯이 똑같이 건강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적게 먹어도 배가 안 고파야 돼요. 네, 소식을 해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양제는 안 먹고도 건강해야지 돼요. 세 번째는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뭘 먹으면 탈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양제를 먹어야지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아니고, 뭘 먹고 나서 뒤돌아서도 또 배가 고픈 사람, 이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제일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지금 당장 뭐 영양에 좀 먹는다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목표를 거기에다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쁜 걸 자꾸 빼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나쁜 거 엄청 많잖아요. 뭐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다 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듯이 그 나쁜 것을 먼저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뭘 더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잠시만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비타민이 나오니까 이제 말할 생각이 있어요. 비타민이 나오니까 악세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이크를 제가 잘못 써봤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저만큼 더 이상 먹고 있거든요. 아까 그 흉선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흉선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크게 컸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갔고, 결국은 우리가 그 피로의 장기가 이제 부시면은 면역의 장기가 바로 흉선입니다. 가슴살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이노신 알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효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지를 분비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NK나 T세포나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억제되면서 암이 발생하는 것처럼
점점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결핍이 오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보면은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똑같이 먹었는데 옛날보다 기운이 없고. 왜 그러냐? 소화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세포들이. 그래서 항상 기승전결 장장장장 얘기를 하는 거는 장이 좋아져야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 세포들 위에부터 소장, 뭐 심장, 대장까지 이 세포들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왜 5대 영양소 나오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네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국은 얘네들을 소화를 시키고 우리 몸에서 잘 에너지로 만들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대사시켜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한테 맞게 영양제 성분들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것만 먹어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먹어야 돼서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각각 다 달라서 그래요. 저는 사실은 영양제를 좋아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영양제를 먹어야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분처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아요. 제가 보는 환자들 대부분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면 제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럼 제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컨디션을 맞추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수면, 운동, 영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병원에 와서 얘기하는데 잠은 못 자요. 뭐 잠도 못 자면서 뭐 다른 걸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몸의 60%를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해요. 수면만 충분히 자더라도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충분하게 자들면은 건강이 거의 한 60%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해결 안 하고 뭐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음식을 통해서 영양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몸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져도 조금밖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든지 분들, 요새 현대인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없어요. 피로하지 않은 사람들 없고, 말 그대로 잠을 못 자는데 잠을 해결해야 됩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잠하고 장, 항상 중요한 거, 브레인하고 뭐 이 위 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그렇고, 영양제는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는 필요한 거 꼭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억 함께 하죠. 지금 너무 마지막에 중요한 거 짚어주셨잖아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고 평소에 우리 몸 관리하실 때 중요한 거 수면, 그 다음에 장, 건강,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바른 수면, 호흡도 중요하다고 선생님들 때 제가 듣는 바로는 바른 호흡법, 그리고 좋은 기름, 그리고 좋은 소금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오늘 가서 바로 실천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